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아주 귀하신 분들 모시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고자 아카데미 이렇게 써있죠?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합니다. 중고제 그러면 판소리 유파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교수님을 통해서 특강 내용을 했었고요. 오늘 준비한 또 관식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특강은 본래 결성, 최초의 명창이 났다고 하는 결성 향유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결성 향유에서 여러분 친숙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 학교에 문화재과 무형문화재학과 최영선 교수님이 또 특강을 맡아주시게 되어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의 컨셉이 맞아가지고 이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찍히지 않겠지만 이 강의 내용을 좀 찍어서 결성향유 밴드에 올려가지고 회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한시가 없는 중고제 판소리 명창 예술세계 최영석 교수님의 통해서 이야기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의응답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우리 거 같은 거 있는 거 같고. 네, 4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중고제 판소리라는 뭔가, 중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제 판소리 명창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손가락 꼽을 만한 분들을 몇 분을 조금 택해서 그분들의 예술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4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는 여러분들 궁금사항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20년이죠. 2020년에 그 한시로 없는 판소리 명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막 그냥 굉장히 심했을 때 아닙니까? 학교도 못 나가고 줌으로 막 그냥 그 강의를 하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예, 그때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제가 기획을 한 게 바로 역대 판소리 명창들의 예술세계를 한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응축되게 한시로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해설을 달고 그다음에 감상평을 달고 이렇게 해서 하나 단행본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분이 있으면 한 곳에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위 말하는 관극시거든요. 관극시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판소리를 잘하는 김영창들이 한시로 올리는 게 관극시거든요. 제가 관극시의 이제 작가로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관극시는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고려시대 목은 이색 선생, 조선시대 자신이, 일제시대 이영민 선생 이렇게 쭉 그게 전통이 내려왔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 책이 나온 뒤로 아주 판소리 대통령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현대 명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를 조명해 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그 책을 꽤 여러 번 사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해본 건데, 그 최치원 2세 시인이 이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는 곧 이영민 뒤에 최영성이 붙어서 모르겠어요. 자, 이 부연 지역도 말이죠. 중고제 전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부여에 가면 무량사라는 데가 있죠. 무량사.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무량사에서 김창진이라고 하는 명창이 독공을 했답니다. 3년 동안. 3년 말이 3년이니 아마 더 했을 거예요. 10월 9일날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산신각이 풍수지리학상의 아주 혈자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리거든요. 열을 써도 좋고 지를 써도 좋고 한데 거기서 그 온도도 전혀 안 돼 있는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소리의 일가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분의 형이 김창룡이라고 근대 오명천 의원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죠. 충청도 서천 사람인데 그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이분은 원래 고수였어요. 북을 치는 사람인데 하도 고수에 대해서 그렇게 푸대접이 심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북을 죽으라고 막 그냥 날마다 쳐줘도 걔는 뒤도 안 줘요. 막 그 밥도 같이 안 먹고 푸대접이 심하니까 이분도 속칭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아예 나도 명창이겠다고 해서 이제 일가를 이런 분인데 참 안타깝게도 자기 형님한테 조금 뭐라고 형님이 이 동생이 서편제 그 법통을 중고제 법통을 지키지 않고 서편제를 섞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너무 야단하십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천에 우리가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박동진 명창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편을 손에 대게 된 거죠. 그 명창들 가운데는 아편으로 일찍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김창진 명창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편제 소리를 섞어서 했는데 아주 소리가 마치 새색시가 이렇게 바늘로 말이죠.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평을 받고 자기 형은 마치 장작배듯이 이렇게 했대요. 이게 아주 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뭐 여기 중고제만 하신 게 아니고 정정현 명창이라고 하는 서편제 거장이 또 이 무량사에 와서 했답니다. 이분은 나중에 공주 갑사에 가서도 하고요. 익산 신곡사라는 데도 가고 이렇게 절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물소리가 아주 물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고제 서편제까지도 아우르는 곳이 무량사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충청 지역이 이제 중고제 못자리인데 그 가운데 아주 묘석 깊은 곳이 바로 무량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판소리할 때 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뭐 바둑을 한 판 둔다, 놀이 한 판을 벌인다라고 할 때 판이라는 말은 현장성이죠. 현장성.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이게 바로 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같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 바로 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소리 연구 자료를 유명한 광극시 같은 것도 보면 판을 갖다가 이제 마당장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판소리 한마당 한판 할 때 마당장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바둑 둘 때 바둑 한 판 둘 때 한 판이라고 하면 국이라고 쓰죠. 대국이라고 할 때 그것도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판이라고 쓰고 한자로는 마당장자 또는 바둑 둘 때 한 판 정도 국자를 쓴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바로 판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자, 판소리 전개는 저는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승, 전, 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기는 숙종 때부터 순조 초기까지 약 100년으로 이렇게 잡고요. 이때 이제 판소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주된 내용이고요. 2기는 순조 때부터 갑오경장. 이 갑오경장이 왜 중요하냐면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리거든. 옛날에는 과거를 합격을 하면요 맨날 며칠 잔치를 해요. 그 문인연이라고 하죠. 들을 문자, 기쁘리자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판소리 명창들이 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근데 1894년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렸네.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오경장까지 이렇게 제2기로 잡았습니다. 제3기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좀 크게 잡아요. 이때는 판소리가 정말로 이 생존 자체를 갖다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매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된 뒤에도 뭐 6.25 전쟁이 일어났죠. 5.16 먹고 살기 곤란한데 누가 판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이게 70년대까지가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를 전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판소리가
하는 판소리의 부흥이다. 부흥이다. 예,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고죄는 이제 1기, 2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3기, 4기는 이제 중고죄와 이제 중고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제2기의 판소리입니다. 제2기. 1기는 뭐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없고. 제2기. 이 시기의 판소리는 외형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착실하게 내시를 다져갔습니다. 그때 나온 명창이 권삼득, 정춘풍 같은 이런 양반 출신의 소위 말하는 비가비 명창이라고 하죠. 이런 명창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굉장히 유식하죠. 박치게 한문에 대한 그 식견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판소리 사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양반들의 취미에 맞게끔 그 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사설을 짜기도 했지만 우리 누구나 잘 아는 우리 고전소설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고소설을 내용을 해서 사설을 짜거나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그 바탕 위에 이제 여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명창들이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여러 가지 소리조를 개발합니다. 이 소리조라고 하는 게 중고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중고죄, 동편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판소리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양반층으로부터 서민층까지 아주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이 다르죠? 양반처럼 불러야 양반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불러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밋밋해 재미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 이제 소리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판소리는 보통 보면 남도풍의 소리조가 중심이 됐죠. 현재는 판소리 하면 전부 전라도가 그 중심인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춘천 지역이 더 시기적으로 더 오래되고요. 시초로 올라가면 경기 춘천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판소리 300년 사이 보면 앞에 고수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명창들 유명한 사람 있죠. 연계달이라든지 다 서울 경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주 그 판소리 그 초창기를 주름 잡던 사람들인데 중간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로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서민들이 듣기는 너무 재미가 마치 글 읽듯이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남도 지역에 있는 판소리와 여기서 연결이 돼서 나온 게 통편제가 나온 거죠. 그게 이거 통편제, 서편제는 나중에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소리죄는 앞으로 통편제라고 불러줘? 이런 거 없었어요. 한참 뒤에 일제 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전라도 남원을 중심으로 이제 동편제라는 게 이제 나오고 남성답고 씩씩하고 이런 나왔는데 기존의 중고죄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고 좋지만 또 이것도 오래 들으니까 너무 또 밋밋해. 강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나온 게 바로 아기자기하고 여성답고는 서편제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서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동편제도 좋은 게 많은데 서편제도 좋은 게 많은데 좋은 점을 서로 다 좋은 점을 따다가 하면 다시 소리처럼 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고성소리 같은 거 아주 독특한 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명창들이 판소리 외에도 짧게 부르는 판소리 전에 부르는 그런 단가 같은 것도 만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던음, 장기죠. 장기로 잘 부르는 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양반 지식층을 겨냥한 단가가 많은데 오늘날에 그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요, 뭐 굉장히 일제시대 명창들이 불러놓은 약 3분도 못 되는 것도 있고 좀 넘는 게 있고 그런 단가, 그다음에 판소리 가운데 아주 정말로 음악성이 뛰어난 그 눈대목, 그 눈대목이라고 해요. 사람한테 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대목, 장기로 잘 부르는 대목, 이런 것들 눈대목이라고 하는데 많아요. 그 음반이 전해드리는 게 많은데 그걸 요새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은 심심하면 저녁에 그거 한 곡씩 들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자를 기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전신들라고 하죠.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선생님이 말로 해주면 제자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사승관계가 이어지면서 동편제, 서편제의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편, 서편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 버렸는데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법통을 매우 중시해요. 선생님이 일러준 걸 갖다가 거기다 뭐 이상을 섞으면 안 돼요. 큰 파문당해요. 법통을 중시하게 됐는데 김세종이라든지 동편제의 거장 김세종, 서편제의 박유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는 동서편의 구분이 없었어요. 판소리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어디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렇게 새가 많아지면 어때요? 반드시 A, B, C로 나눠지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 동서편의 그 분류는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고민하는 결과 한쪽은 남성다운 우조 중심의 소리로 가고 한쪽은 계면조 중심으로 가고 동서편의 분리를 유발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폐가 갈라지고 하는 것에서 오는 또 폐단도 없지 않았지만 나는 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판소리의 예술성을 높이는 쪽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판소리는 정말 도제식 교육이거든요. 1대1로 선생님과 직접 가르쳐서 교육은 그렇게 나가는 건데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 소리조와 관련해서 이 도제식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폐단도 있어요. 폐단도 있지만 좋은 장점만 뽑아내면 되죠. 자, 이 중고죄는요 아주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고죄에 붙여진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고죄가 경기도, 충청도가 중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자가 그런 뜻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저는 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상적, 철학적 그런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뒤에 준비된 게 많지만은 40분 딱 그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중고지는 판소리의 창법에 따라서 나눠진 세 유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세 개 이상으로 본다는 거 있지만 현재는 세 개로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형태죠. 오늘 학계에서는 동편죄, 서편죄, 중고죄로 삼분하는 것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보면 중고죄가 제일 앞서는데 동편죄, 서편죄 그다음 제일 뒤에다가 중고죄를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은 딱 오해하기 좋게 생긴 거예요. 동편죄도 아니고 서편죄도 아니고 두 개를 좋게 얘기하면 절충, 나쁘게 얘기하면 짬뽕 해놓은 게 중고죄처럼 알아요. 잘못됐죠? 중고죄가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데 말이 안 되죠. 동편죄와 서편죄는 동쪽과 서쪽이라는 방위가 치다하듯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동편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고죄는 이게 도대체가 그 기준이 지역인지, 시대인지, 지향하는 가치인지 이게 중자와 고자는요, 예고자는요, 지향하는 가치예요. 가치입니다. 근데 동편죄, 서편죄는 지역으로 가, 이거는 가치로 가. 이게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는 차츰차츰 정리가 돼야 되겠다. 오늘 내가 한 얘기는 어디다 글 한 편 쓴 적 없어요. 평소에 내가 이제 판소리를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내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 어디다가 발표한 건 한 적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중고죄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정로식이라고 하는 판소리 조선 창국사 판소리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이 책이 빠지면요 그냥 큰일 납니다. 그 제가 잘 아는 전국대학교 김익두 선생님 우리 선배거든요. 저녁에 자다가도 그런 꿈을 꾼대. 이 조선 창국사가 없으면 한국 판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걱정하는. 나는 그 걱정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연구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 정로식이라는 사람은 참 안 됐어. 이게 1945년 이후에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어요.
당시 이제 일제시대 인테리들이 그 좌파, 좌익적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판소리에 신청이 됐냐? 기본적으로 김제 지역은 판소리 몰리는 거 행세를 못해요. 저도 이제 전라도 순창인데 뭐야? 거긴 동편 서편이 함께 나오는 거. 그래서 판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제 말기에 경찰들이 막 따라다가 맨날 이렇게 요시차 인물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말하자면 눈길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판소리라고 하는 걸 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하면은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요새 판소리 미친 거 조금 뭐 요시차를 했습니다. 약간 느슨하게 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대가당에는 동편조. 그 당시에는 동편조라고 그랬어요. 조는 가락이라는 뜻이죠. 서편조, 중고지, 뭐 호골지. 그 당시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건 조라고 어떤 제라고 하고 막 다 집어넣어놨어요. 대체로 동서로 나누고 중고, 호골은 극속, 극히 적다. 중고죄는 비동부서,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그 중간인데 비교적 동쪽에 흔한 것이다. 야, 난 이렇게 규정한 것 자체가 오늘날 판소리 연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죄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든지 설명을 안 하고 이거를 보면요, 동편죄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서편죄,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중고죄라고. 이게 동편 서편이 가지고 있는 양극단을 다 버리고 좋은 점만 취하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중고죄라고 생각합니다. 딱 좋기 때문에. 아니죠. 정 아니죠. 정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법을 기준으로 한 거지. 지역을 중심, 극유파가 생겨난 전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시대의 선을 가져간 거냐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설명을 안 해요. 그 중고죄, 호골죄는 염기에달 김성옥의 법제를 많이 개선하여 경기 춘천만에 대부유행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일 뒤에다 써놓음으로써 마치 시대대로 뒤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여러분 염계달이라고 하면 뭐 시기 어느 명칭이라 금방 압니까? 사진 뒤져봐야 하지. 이 오해하기 딱 좁혀놓다. 자 여기 이건 제 얘기입니다. 판소리에서 하나의 기교나 가풍, 노래 가풍이죠. 가풍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유파나 창제의 하나로 국가하기에는 매우 부적당. 예를 들면 호골죄 같은 거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무슨 죄 나누기 부적당해요. 그 호골죄라는 건 막 그냥 굉장히 막 거드름 피우고 막 이렇게 헐렁헐렁 가는 분위기를 잘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 째가 됩니까? 하나의 가풍이죠. 소리. 동편죄, 서편죄는 명목상 지역을 기준으로 한 공간적 개념에 의해서 준 것들을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가치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형격하게 달라요. 중고죄도 비동규서의 그 중간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동편죄와 서편죄를 절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이 정문식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게 악영향이 큽니다. 뒤에 한 사람이 선구자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계속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곽헌봉 선생이라고 있죠. 이 양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국악사에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분인데 국립국악고등학교 남영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 아주 굉장히 국악 이런 거로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중고죄라고 도포글자를 써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쉽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밋밋하게 나가다 중간에 갖다 이렇게 고조를 탁 높여갖고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중고죄다. 지금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썼는지 전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중고 이게 예고자가 아닌 중고로 표기하고 높을 것자로 표기하고 이것을 발성법으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중고죄의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그런 견해야 합니다. 정무식 선생의 해운대로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규정한 최초의 견해. 이 설을 따른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정병욱 선생이죠. 박헌봉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복을 했던 거예요. 그대로 그 설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무슨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중고죄, 높을 것자 같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도 이거 좀 오자가 났네? 오자 안 해요. 이거.
중간을 높인다는 뜻의 중고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설로 성립될 수가 있죠. 이제 강한영 선생이 판소리 학교 회장도 하고 강한영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고죄, 호벌죄, 경드름죄, 석화죄 등은 하나의 창죄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유파의 가풍이나 기교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제 갈수록 말이죠. 이제 그 창죄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그 하나의 던음이나 기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표현한다. 죄가 무슨 죄냐. 그러나 중고죄는 엄연히 하나의 유파로 봐야 돼요. 그 하나의 기교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게 호벌죄나 경드름죄, 이 경드름죄는 그런 거죠. 판소리에 들은 이 미녀풍, 경기풍에 이제 그 무슨 뭐그 한강수 타령 같은 양산도라든지 이런 경기미녀의 풍이 들어가는 게 경드름죄인데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무슨 가야금 병창식의 석화죄 같은 거하고는 같은 레벨에 놓고 가락을 걸 수가 없어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선율의 구조적 특징을 의미하는 악조와 유파는 확실히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고죄만 빼고 호벌죄, 경드름죄, 석화죄는 하나의 창죄가 아니라 유파의 가풍이나 기교로 봐야 돼요. 아주 전폭적으로 박수 쳐요. 맞습니다. 근데 앞에 중고죄를 집어넣은 건 잘못됐다. 그렇게 내 생각입니다.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막 섞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 이제 중고죄의 그 의미를 풀어줄 만한 그 중요한 그 글이 1926년에 나온 명창론이라는 글입니다. 이덕찬이라는 저널리스트 기자거든요. 기자가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소리하는 자들의 말을 빌어 거듭 말하면 요걸 여기를 보면 당시에 그 명창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중고죄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고 나서 이제 그 종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비교적 중고죄의 본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잘하여도 이 바탕은 바탕이란 말인 것 같아요. 바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니 아무리 명창의 요소인 좋은 사설과 훌륭한 성대와 그의 일대 이름을 떨치는 명고수가 합쳐서 한 곡조를 부른다 할지라도 소위 바탕이 좋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명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중고조가 진짜로 판소리다 이거야. 나머지 막 그 뭐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 서민들의 기호가 있잖아요. 서민들은 대체로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변화 있는 걸 좋아하고 그곳에 영합해가지고 막 그 판소리 기본도 없이 막 바꾼 그거를 소위 신조라고 부릅니다. 신조. 그 이전에 들으면 중고조라고 합니다. 이 신조가 바로 동편제와 서편제예요. 이분은 중고죄를 높이고 신조를 아주 낮춰봤어요. 완전 양반들의 견해, 그 느리고 뭐 시조나 가곡이나 가사 그런 풍이 섞여 있는 그런 판소리를 양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그걸 높이고 소위 말하는 동편제, 서편제를 신조라고 봐서 이걸 낮췄어. 이분이 그게 이제 이런 논리를 폈는데 나 이거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랬겠구나. 나중에 가면 아이 중고죄죠. 밋밋해서 뭔 재미가 있어. 글 읽고 앉았네? 그럴지 모르지만 1926년이면 판소리 김영창들이 많아요. 양반계급들이 많거든. 사설도 막 한자를 섞어서 또 고급지게 느끼던 그런 시절이죠. 나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창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덕창의 명창론은 그 당시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잘 쓰지 않는 말 같은 것도 넣어서 금방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판소리 유파야 분류에서 처음으로 중고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쓰던 걸 갖다가 이제 증언을 들어가고 글에다 쓴 거죠. 두 번째, 중고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상의 것으로 사용하면서 또 소리의 근본이 어쩌는 걸 보면 이건 시간상의 개념도 되지만 가치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셋째, 중고조와 신조를 판소리 발전사에서 선후 관계로 봤어요. 중고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 자극적인 도 섞고 변화무쌍으로 섞은 게 바로
신조인데 그게 동편제에서 편제. 여기 선후관계를 봤어. 딱 맞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조는 동편제에서 편제인데 이것은 역사적 가치를 부합합니다. 중고조를 비동비서라고 하여 선후관계를 무시한 듯한 애매한 정의와는 실적을 타. 넷째, 1920년 당시만 하더라도 고체 판소리를 번째까지 판소리 가치를 지키고 있던 명창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이제 유튜브에 나온 방진관 명창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이게 판소리야? 그 가곡 같은데? 그 당시 또 소리할 때 이제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판소리 냄새가 좀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런 걸 선호를 했어요. 그게 중고체가. 여기서 이제 이덕창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존고 비금. 고가 너무 좋은 거고 금, 흰재는 낮은 거, 비천한 거. 라고 본 것은 이거는 완전히 가치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가치론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쓴 말이지만 그냥 자기가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고 명창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한국 판소리사를 보면 초기에 오늘날 중고체 명창으로 분류된 이들이 주도를 합니다. 호수관, 연결단, 뭔가 다 서울 경기 사람이에요. 경기 충청. 이들은 경기 충청 지역에서 태어나 이곳을 활동 근거지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판소리는 양반들이 서러하는 정가풍. 정가 아시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겠지. 정가풍의 곡조를 편입했으며 경기민요풍의 경드름을 역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남도에서는 이제 경기민요풍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경기 지역 사람이 해주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이른바 중고제가 가장 앞서고 이어 중고제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동편제가 출현하였고 또 이 동편제가 가다 보니까 뭐 한계가 드러나. 그래서 이제 그 단점과 한계를 넘어서 보자 서편제가 생겨나죠. 나중에 가서 또 한 단계 또 이제 더 나가서 고속거리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동비선이 뭐 중고제를 또 동편에 가까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그런 측면이 이렇게 보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면 아주 성격이 이상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전라도 중심의 판소리님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이제 전라도의 남도풍의 소리가 들어야 아기자기하고 맛이 있죠. 네. 그러나 중고제 판소리 전통이 지금 판소리에 전혀 영향을 먹기 전 아니죠.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라도 신청 중심의 또 무가 중심의 이런 전라도 소리가 서로 만나갖고 동서편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를 부르는데 조상동물로 소리 부르고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판소리의 지역적 중심이 경기 춘천 쪽에서 전라도로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조가 고조에서 고조 아주 예술을 보자면 고조에서 우조 중심의 동편, 계면조 중심의 서편 이렇게 옮겨간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는 공통 분모로서의 중고제가 들어있다는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소리가 전라도의 전통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충청 경기가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자는요 중구지어가 또 중이 아니에요. 이게 중이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아서 과불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 이건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기입니다. 중용 천머리 나와요. 천머리.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추구하는 판소리가 중고제. 또 그게 있죠.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주중.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했죠. 근데 감정이 어떻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감정 절제를 거기에 신경 썼던 게 바로 중고제란 말이에요. 그때 중이 중구지역 중이 결코 아니죠. 중요히 남은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고제는 선호했던 대상이 양반층이라고 하는 거. 그 양반층은 역시 유교경전, 유교경전에 나온 사상과 절대 떼려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중사상을 갖다가 비교적 잘 구현했다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감정 절제.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감정 절제 이거
이걸로 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우 감정 기복이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다르죠. 소리를 보는 관점.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빨리 가네요. 그 다음에 고자를 보겠습니다. 고자. 고에는요, 여러분들 고하면 무조건 싫어하죠? 아닙니다. 고자같이 좋은 글자가 어디 있어요? 고에는 시간적인 차원이 있죠. 분명히 있죠. 옛날, 지금 할 때. 그러나 진리를 뜻하는 게 있어요. 진리를 뜻하는 게 고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유학자 호갱이라는 사람인데 호갱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라고 하는 데는 시지고금이라 이게 시간적으로 따져서 고금이라고 할 때 고자가 있고 도지고금이에요. 도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적 차원에서 말하는 고금이에요. 진리적 차원에서 말하는 고금은요. 고가 높고 금이 낮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소박해요. 순박해요. 머리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말이지 잔머리 걸리고 뭐 허례, 허식, 허위, 가식 이런 것들 막 집어넣으니까 말하자면 소리 같은 소리가 보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 복음은 가변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진리적 차원에서 복음은 불변의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불변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념, 원리, 원칙, 법칙, 정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두 글자로 딱 집약한 게 중고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복음이라 이래는 복음이 있지만 이치 진리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역시 유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썼는데요. 지금도 이제 중국 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전통문화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보다 고를 중시하는 것을 기치가 이렇게 생긴 학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고라고 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진부한 게 아니고 시간적인 차원의 호가 있다. 진리적 차원의 호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 이런 원전을 갖다가 여러분들 끌어다가 이렇게 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제가 이 학교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것만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밑에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빼다가만 나가지고 말이야.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분이 덜 풀려가지고 뭔가. 자, 정의를 하겠습니다. 유교를 숭상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못지않게 도를 숭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판소리 방면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이야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세상이 됐지만 197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그런 기능이 있었고 판소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두 번째, 중고제는 한마디로 중과 고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소리제입니다. 양반 식자층을 의식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고제는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지역적 개념도 아니고 가치지향적인 판소리다. 가치지향, 이념지향적인 판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뒤로 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사회 현실과 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가치가 좋고 이념이 좋아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재미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이제 쇠퇴하는 거죠. 그런 중고제 명칭은 제자도 기득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참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성환 선생님 아주 깃발을 들었어요. 중고제 전통을 찾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1930년대 이후로 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제는 사설과 가란이 단박합니다. 거의 미원도 넣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나물 거 먹듯이 고와 그냥 예스럽고 우아하고 그렇습니다. 양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란이 단조롭고 구성진 맛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싱거워. 좀 짭짤해야 맛이 있는 건데 말이에요. 너무 싱거워. 덤덤해. 흥미가 없어. 이렇게 비춰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제 중고제를 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아. 이렇게 전쟁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 중고체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실지향적인 판소리가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판소리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요. 무조건 고자가 들어간다고 중자가 들어간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판소리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중고체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딱 40분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정도 이제 여유가 있다니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일단 박수 한번. 제가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교수님께 좀 궁금했던 점이나 또는 또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철학적인 내용이나 어려워.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 정도 있어야지. 네, 말씀해 보세요. 아까 결론 얘기하시기 전에 고에는 시간적 차원의 고와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뭔지 여기 써놨죠. 여기 보세요. 시지고금이요 도지고금이라 시간적 차원의 고, 진리적 차원의 고.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자를 진리적 차원의 고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아니고. 어떻게 답이 됐죠? 네. 네. 또 다르더라고. 저기 우리 과 학생, 비용상과 학생한테 질문 한번 해줘. 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약간 이해를 하려고 들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흡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딱히 너무 내 말에 감동을 했대요. 질문할 게 없대요. 그러시면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네, 뒤에는 하시죠. 뭡니까 중고체 판소리의 아주 시조라고 하는 최선달 명창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홍성, 지금 홍성이죠. 옛날에 홍성이 홍주와 결성이 있는데 오늘 결성이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이분이 결성자라요. 결성자인데 처음에는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최선달.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의 묘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비문도 나오는 거고 해서 이분이 성함이 최예운, 예법이라고 제가 이제 부름 붙여서 예운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족보에 이제 딱 생년월일 다 나옵니다. 생년과 월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지방 후손들은 뭐 했나 모르겠어. 최선달 그러면 족보에 이렇게 나온다. 학교에다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최선달. 근데 최선달 명창이 나하고 똑같은 해주 출신이에요. 그게 아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 거였는데요. 이분은 판소리사의 중고체 판소리 정도가 판소리사의 시조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분을 읽었습니다. 창무 시축 최선달. 최선달은 구판에서 신주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할 적에는 판소리 막 명창들이 하잖아요. 앞에 이 판소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족보를 읊어요. 읊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최선달이에요. 아시겠죠? 네. 시축이라는 게 신주를 시축이라고 해요. 최선달. 네. 장로 금선 이의 활가. 어제는 이분이 무슨 무장이었어요. 이 집안이 전부 무인들이에요. 어저께는 화를 주더니 오늘은 부채를 주었어요. 판소리 할 때 부채에 빠뜨리면 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화를, 오늘은 부채. 한 번 받고 마음이 시들지 않아요. 때로는 부채 내버려둔 다시 화를 쏠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딱 더 명창에 세고 나간 거예요. 이분은 거기 비석에 보니까요 벼슬을 지냈어요. 가선대부라고 하는, 물론 실제 벼슬은 아니고 품계를 받은 건데 그 당시 대단한 사람.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받을 때 이분도 틀림없이 어전명창이에요. 그런 말은 어디도 없지만 가선대부라는 품계는 아무나 주는 거예요. 궁중에 들어갈 때 아무런 벼슬 없는 궁중에 마음대로 들어가나요? 궁중에 들어갈 때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그걸 줘요. 가슴대 참봉인 거 이런 걸 주거든요. 그다음에 초조 계산 위호. 자, 이 불교에서는요 산문을 열잖아요. 어떤 종파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 사람을 계산초조라고 해요. 계산초조. 10개자 계산자. 초조. 시조라는 얘기죠. 산문을 처음 연 초조가 되죠. 위상이 이미 높은데 미인망요 제천말.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미인은 최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아니고 그리워하는 대상을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인 것 같아 미인하면. 근데 그 미인 최선자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야. 하늘 끝에서 가물가물 이렇게 사람들 뇌리에서만 이렇게 연상이 되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동안에 이름자도 모르고 선달이라고 했는데 무엇이었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방진관 명창인데요. 천질응유 조화공입니다. 타고난 자질은 조화공의 솜씨다.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후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말입니다. 어찌나 소리가 대단한지 아무 소리를 질렀더니 막 그 절에 대들 뻐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좀 과장이 좀 심했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는 막 소리가 커야 돼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능공녹주 랩 교성이다. 힘차게 솟은 푸른 랩 교성에 힘입었을 터. 자, 한쪽은 대고 한쪽은 소리. 이게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서로 해야 두 가지가 다 서로 잘 큰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 조상이 또 판소리 명창.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큰 명창이 됐다. 일장적벽 의각. 가곡인가 의심케 하는 적벽가 한마디. 지금 적벽가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옵니다. 그 실려 있어요. 이건 가곡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완전 고조를 띄고 있습니다. 흉리소존 고여집니다. 그 가슴 속에 늘 두 글자가 이렇게 간직해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예고자하고 가고정자다. 그게 바로 중고자예요. 그래서 방진관 명창 1860년부터 194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다른 분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중고제, 중자와 고자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뭐 한 8분이고 9분이나 하는데 그 다음은 안 되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네. 대단히 천연한 것 같아요. 최영선 교수님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동양 철학, 그러니까 우리 한문에 관련된 이렇게 동양 철학의 권위자십니다. 굉장한 실력자십니다. 여기 학교에서 아마 교수님한테 철학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기만 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건 이제 교수님이 학자의 시각에서 또 특히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학자의 시각에서 중고제에 대한 맥락들을 짚어낸 그 키워드가 곳곳에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고문에서 나온 그 포갱이 얘기하는 그 고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고 우리가 흔히 고전 그러잖아요. 그죠?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계속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자가 갖고 있는 불변의 진리성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전통문화, 전통예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은근히 이렇게 학문적으로 조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참 기쁘고 그리고 감격적입니다. 오늘 최영석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축하하시고요. 한 해씩 다녀오시고.